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회복을 위한 영상 세미나 진행을 맡은 지역사회 전환시설 우리마을 사무국장 이영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영상 녹화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행사의 주제와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발정신증 대상자를 위한 정신자활시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고요. 목적으로는 초발정신증 대상자를 위한 정신사회재활 지원의 필요성과 현황을 좀 공유하고 2020년 우리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정신재활시설에서 초발정신증 대상자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세미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발정신증 대상자를 위한 정신재활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환 센터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발정신증 대상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주거결합형 자립지원사업 보고를 우리마을 황정우 시설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회장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수 센터장님, 그리고 용인성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영민 교수님 이렇게 세 분께서 토론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순서 진행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행사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하나금융나눔재단의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환시설 우리마을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본 행사를 주최한 사회복지법인 경산복지재단의 최재화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올해들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산복지재단은 1980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선구적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들과 청년이 귀한 시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재단은 2001년부터 애전 장학회를 만들어 현재 20살의 꿈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재활의 현장에서 청년들의 꿈이 정신질환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전환시설 우리 마을에서 그동안 시도해보았던 청년 사업을 정리하는 청년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특성화된 청년 회복 사업을 준비하는 고민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청년 정신 건강에 선두적 역할을 하고 계신 광주 북구 김성환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정말로 귀한 토론자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울한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 걱정 없는 활기찬 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산복지재단 최재화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회복을 위한 영상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진행되겠는데요. 조기중지와 직업재활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시는 김성환 센터장님을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에 마인드링크를 개소하였는데요. 이 기관을 통해 청년들이 낙인에 대한 부담이 없이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정신건강 서비스 모형으로 국내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환 센터장님께서 본 세미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의 강의를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언택트로 진행되는 발표라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발표 수락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사전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고 계신 자리에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조기중재와 직업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령에 따른 질병 부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대에서는 다른 신체질환에 의한 부담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이 가장 큰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청년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신재활 프로그램도 20대에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중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DUP를 단축하는 건데요. DUP는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생긴 그 시점부터 적절히 약물을 복용한 시점까지, 그래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병적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이렇게 치료가 지연되는 게 평균적인데요. 증상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조기중재를 시범적으로 했던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비교했는데요. 보실 때 파란색이 조기중재가 된, 조기 발견이 된 환자분 회원들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보통 치료, 즉 치료가 좀 지연된 그런 분들입니다. 봤을 때 회복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회복률이 조기 개입이 된 분들이 훨씬 더 높고, 그 고용률, 풀타임 워크도 조기중재, 조기 개입이 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직업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조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병 이후 2년이나 5년 이내에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 직후에 집중적인 정신사회적 중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호주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초발조현병 환자들의 7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7년째 독립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DUP가 한 달 이내, 즉 증상이 생기고 한 달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은 7년째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14개월째, 대략 1년 정도 시점에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도 7년째 기능을 회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 증상이 좋아졌지만 1년째 기능 회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째도 기능 회복이 된 경우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조절된다 하더라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후에도 기능이 뒤늦게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초기부터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보니까 업무를 경험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예방하고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사회적인 중재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초기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약물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동시에 음성 증상이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정신사회적 중재가 초기부터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정리한 종설에서 만든 그래프인데, 캐나다, 호주, 유럽, 미국, 영국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신사회적 중재 프로그램들입니다.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5가지가 필수적으로 공고되면서 근거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개입,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지원 고용, 조기 중재 서비스, 신체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입니다. 지원 고용이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근거를 가지고 권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고용이라고 하면 재활 작업장이 아닌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고용과는 달리 어느 정도 직업 활동에 제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직업 활동, 즉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일하는 것이 지원 고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그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분이 일한다는 것을 또 주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사례관리자들이 일하는 것을 또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적응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몇 달간 또 1, 2년간 적응을 하다 보면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이후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쟁 고용에서도 이렇게 그 효과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원 고용이 국제적으로 많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지원 고용을 통해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자존감 향상과 사회기술의 향상을 가져오고 친밀한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서 긍정 정서가 유발되면서 증상 및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증상이 다 개선되고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기능이 좋아지고 나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사회에서 하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고용의 원칙은 빠른 일자리 탐색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훈련을 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자리를 탐색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하는 현장에서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지원 고용인데 일반 고용에서 미숙하게 일을 하면 금방 해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실제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정도이겠으나 그런 작업장들이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초기부터 치료를 받는 우리 청년 회원들이 조현병 회원들이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화된 전략과 교육을 통해서 환자의 욕구와 선택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의 종류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꼭 직업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 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직업 기회가 있거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지원하고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그 재활의 현장은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국에서 2018년도에 이제 나온 그림인데 지원 고용을 I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개별적으로 플레이스먼트, 배치한다, 취업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와준다. 선취업 후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가지의 핵심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원 고용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지원 고용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고 지원 고용은 개인의 기능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 꼭 기능이 좋아야만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 욕구에 기반해서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빠르게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일자리 탐색이 그래서 실내 작업 훈련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직업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플로이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고 우리 실정에서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재활센터든 정신건강센터이든 직업을 매개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일은 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의 삶의 질이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와의 소통을 사례관리자가 도와줄 수 있겠고요. 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능을 회복하고, 때로는 이제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복지적 측면의 카운셀링도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스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병원 조기중재 클리닉인데, 전남대학교 병원 조기중재 클리닉은 초발조현병 회원들을 포함한 청년들 한 300여 명이 현재 등록돼서 연구, 코호트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제 따로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받고 있는 연구비를 통해서 함께 이제 일하는 선생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있는데, 치료가 잘 유지되도록 하면서 일상생활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가 이렇게 지연되는 또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병원 기반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등록된 약 300여 명의 초발조현병 청년들은 현재 올해 기준으로 약 60% 정도가 학업이나 취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풀타임 워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고용까지 포함해서 사회활동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기반 조기중재센터, 청년센터인 마인드링크인데요.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분소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용자는 북구 회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5개구 청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 드물게 전남이나 전북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룹 인지행동 치료나 가족중재, 그리고 신체건강관리와 더불어 직업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링크 유튜브에 접속을 하시면 여러 교육 영상들을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구독자가 60명인데 지금은 2배가 늘어서 무려 120명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링크 등록 회원이 현재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사회활동 비율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직업 유지, 학업 유지 20%, 25% 정도에서 약 50% 정도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센터 그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발표했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고, 사례관리했던 사례를 대상으로 조현병 학술 퀴즈에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을 이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초기 조현병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돕는지에 대해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 여성분이었고, 자살 시도를 했고, 여러 번 입원 치료를 했고, 학교를 다니다가 한 3년간 복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처음 입원 치료를 한 건데, 퇴원 이후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도움을 주었고, 그러나 약에 대한 반응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망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학을 목표로, 증상이 있지만 복학을 목표로 도와주었고, 학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학기를 다니고 나니까 그래도 기능이 많이 좋아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취업 활동을 계속 연계해서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증상은 있습니다. 망상도 있고 증상은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직업 활동을 하면서 기능은 굉장히 향상돼서 월급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센터 선생님,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자도 섞인 이야기로 그렇게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돕고 있는 이분이 본인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처우가 열악한 것일 수도 있는데,
증상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도와주고 기회만 잘 잡으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또 일을 잘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재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센터장님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 대상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치료받지 않는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조기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개입을 해야 하며 그중 지원 고용을 통한 방법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표에 응해 주신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업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마을에서 진행했던 초발정신증 대상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주거결합형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마을 황정우 시설장님께서 사업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우입니다. 저희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지역사회로 강력 스파이크라는 별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지역사회로 강력하게 스파이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사업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리시브하는 단계, 그리고 희망을 향해서 집중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훈련을 받는 단계,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가는 스파이크 단계. 이 세 개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로 안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집중 사례관리 모델로 전반적인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고요. 특히 저희는 청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2개를 개설했습니다. 마인드링크에서 만든 인재행동 프로그램을 저희 세팅에 맞게 수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정신건강센터에서 만든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청년 대상군으로 바꾸어서 진로 및 대인관계 훈련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업 대상자입니다. 초발 정신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목표 대상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이런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연령은 16세에서 39세이지만 초발인 경우에는 저희 대상자 중에 1명은 40대도 있었습니다. 좀 더 대상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청년 입소한 분들은 총 16명이었습니다. 올해. 앞부분에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초발 대상자가 10명이었고요. 치료 시작 5년이 조금 더 지난 청년들은 준초발로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에 사전 사후 평가를 진행한 8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이들은 사전 사후 평가했고 또 심층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측정 도구는 이런 척도들을 사용했고요. 저희가 초발 정신증 대상자를 청년 대상자로 좀 더 완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이 올 한 해 전체 입소자 대상자는 58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청년은 16명, 27.5%에 해당합니다. 각 단계별로 사업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하나, 안전하게 리시브 서비스입니다. 방문 사업 설명회, 또 공동 사례회의 진행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초발 정신증에 대한 교육, 또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그동안 총 19명이 의뢰가 되었는데 입수한 분들은 16명입니다. 희망을 향해 토스 단계입니다. 평균 5개월 정도 입소에서 3개월, 퇴소 후 2개월 기간 동안 사례관리가 진행이 됐고요. 입소에서 주거는 초발 특화 가구로, 청년 특화 가구로 2개의 세대 가구를 이용해서 주거 제공을 했고요. 24시간 머물면서 적극적인 일상생활 및 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청년 특화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2개가 1차, 2차 두 그룹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또 교육, 자조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매월 진행됐습니다.
셋, 지역사회로 스파이크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퇴소를 하면서 지역사회 연계를 했고, 또 정착지원금, 생활물품 지원, 외래비용 지원 같은 복지 지원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퇴소 후에도 사후 관리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인 관리는 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1차, 2차 집단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A에서부터 H까지 가명을 썼습니다. 연령은 보안을 위해서 일단 생략을 했고요. 대체로 연령은 10대, 20대, 2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조현병이 많았고요. 우울증, 조현정동장애, 양성 정동장애도 한 명씩 있었습니다. 유병 기간은 5년 이내에 해당이 됐습니다. 사전 사후 분석 결과는 대형 표본 T 검증을 했고요. 8명입니다. 그런데 1차 집단에서는 사후에 유의한 변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했던 사업이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서비스에 있어서 아직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상자 특성, 그런 편차들이 아무래도 1차 집단에서는 많았던 걸로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2차 집단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활동 기능, 직업적 기능, 정신과 증상에서 유의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청년들이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증상도 완화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도도 맞습니다. 가장 유익한 서비스 1순위는 진로, 대인관계, 인지행동, 또 개별 사례 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프로그램을 다른 동료에게 추천하겠느냐에 대한 질문도 적극 추천이 8명 중에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층 면담에 대한 결과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서비스 종료 시점에서 1시간 정도의 집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질문 4가지를 물었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저희가 축약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마을에 와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그래서 H씨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 말하는 것, 또 듣는 것 모두가 힘들었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된 것 같아 얘기했고요. 이 양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왜곡된 사고를 상당 부분 보통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 같다. 라는 반응이었고요. F군 같은 경우는 사람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서 많이 회복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들과의 관계가 점차로 회복되었다로 요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을 위해 진행되면 좋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초발이라는 환자분들은 병을 인식하고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병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족교육이, 가족에 대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은 내게 어떤 의미며 어떻게 극복할 예정인가요? 정신병은 나한테 참 인정하기가 조금 싫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겪어봤고 아플 만큼 아파도 봤는데 정신병은 아니고 싶다. 또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욕심 없이 살자. 그냥 받아들여야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질환이 몰아오는 파도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극복하고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렵고 인정하기 싫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끝으로 지금 그려보는 10년 뒤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다. 또 가족도 좋지만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일어서야 된다. 보통 사람처럼 살 것 같아.
바리스타 꿈. 그래서 10년 뒤에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연애도 그때쯤에는 하겠다라는 10년 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상자별로 사회 진출에 대한 성과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퇴소한 4분은 가정복귀 2명, 또 독립주거 입소시설로 나갔고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가 됐고, 1분은 지금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에서 크게 무리 없이 지내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2차 참여 대상자는 3분은 아직 입소 중입니다. 그러나 동료 지원가를 지원할 예정이고, 취업 성공 패키지를 프로그램 중에 진행했었고, 또 1분은 퇴소해서 공동생활 과정에 있으면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취업 알선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끝으로 종합평가 및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참여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척도 평가도 그렇고 심층 면담도 일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대한 제한점은 있고요. 저희가 주거를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집중적인 개별 지원을 했다는 것, 또 청년들끼리 또래 단위의 집단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입소 기관이라는 어떤 이 환경적인 문제로 특히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저희 기관에서 바로 취업된 상태로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소 이후에 적극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았고요. 앞으로 이런 청년들의 대인관계 예민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훈련, 또 다양한 문화, 여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 실제로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로 청년, 또 초발 대상자에 대한 정신사회재활 서비스의 그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마을 황정훈 시설장님께서 사업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제 및 사업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 3분을 모셨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모두 같은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소개드리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토론에 요청에 응해주신 3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명찬 회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명찬 회장님은 수원에서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지역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애써오신 분입니다. 그럼 장명찬 회장님의 토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재활시설의 청년회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서 한 이 청년회복 사업이 참 인상 깊었던 것은요, 회복 과정의 실천 단계를 이렇게 연속적이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하게 리시브라는 단계가 있었고, 또 그 다음이 희망을 향해 토스라는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지역사회로 스파이. 그래서 이 당사자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에서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취업과 연계되는 아주 상당히 연속적 개념에서 저는 참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이 전환시설로서 저는 주거에 관련된 생활 지원, 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훈련만 하는 줄 사실은 처음에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속으로 이렇게 당사자분들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또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상 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별 상담을 하고 있고, 교육 및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또 자조 모임을 구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당사자분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셔서 더욱더 인상 깊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시기가 14세에서 35세 사이에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13세에서 18세에 약 39%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대인 관계의 혼란 등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적절한 치료에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향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고 또한 보고되고 있죠. 따라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빠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신사회적 전달 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신병 초기에 몇 년간은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발병한 지 5년 이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60%에 또 이른다고 보고되고도 있군요. 따라서 조기 치료는 초기에 나타나는 위험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화된 환자분들은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요. 또한 병에 대한 예후가 나빠서 잦은 재발을 한다고 앞에서도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증상의 완화와 함께 입원을 반복하게 되어 또한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치료 비용의 막대한 소모와 증상은 증상대로 만성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질환의 만성화와 함께 가족, 친구들로부터 또 고립되고 또 학교나 직장, 가정 등에서 일상생활 기능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후 기능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저희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나마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따라서 사례별 사회 진출 성과를 제시하였는데요. 지금 우리 마을의 데이터를 보면 이후 맞춤형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계획을 가지고 물론 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당사자에 맞는 맞춤형 사후 관리 서비스를 좀 준비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좀 궁금했고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상담 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 마련이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초기에 또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기 정신질환 발견 네트워크 체계 구축입니다. 이번 우리 마을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더 체계화돼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좀 저의 욕심 같아서는 정신건강 관련 협의체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제도 및 관련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더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사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 중에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와 운동 프로그램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기반 재활시설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분노가 또한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역 기반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의 더욱 발전과 우리 마을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기반화하는 정신재활시설들의 다양하고 아이디어한 사업들이 많이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명찬 회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바탕으로 해서 사후 관리와 지역에서 잘 정착해서 생활하시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해서 좀 향후 과제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수 센터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명수 센터장님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 정신건강사업 지원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초발정신증 대상자의 개입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정신건강센터장 이명수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전환시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초발정신질환자, 청년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타겟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다고 시도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선생님의 주제 강의원에서도 나왔다시피 증상관리도 증상관리지만 초기에 어느 정도까지 기능 회복을 하는지가 그 분이 앞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팔로업 연구들이 있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증상에 대한 어떤 완화 작용 플러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평일에는 또 이제 개원가로서 개원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정신증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힘든 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옵니다. 또는 부모의 권유에 거절하지 않고 병원에 와요.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증상은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랑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꽤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에 수능적이고 협조적이지만 무언가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 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정신재활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표방하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청년 프로그램이 있고 초발정신질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용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중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인 훈련을 위해서 전환시설에서 입원이 아니라 전환시설에 모여서 사례관리자와 1대1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증상 개선 플러스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선택지가 다양화되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마을이 초발정신질환자 또는 청년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재활, 회복 프로그램을 입소 세팅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분 정도의 입소 훈련 성과를 제시를 하셨고 꽤 의미 있게 지역사회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인프라가 이런 우리 마을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용 프로그램 플러스 그것 더 나아가서 입소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받는 것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어떤 탈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능 회복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의 경과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겠고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초반부터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이 이 표방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탈원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만성정신질환자가 전화이소를 거쳐서 공동생활 과정 또 독립직으로 가는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탈원화 플러스 아예 초반부터 만성적인 장기 입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 코로나라는 아주 이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주셔서 경기도 센터장으로서 또는 사업지원단장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수 센터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건강 현장에서 이제 경험 여러 다각도를 하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마을에서 이루었던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토론 발표를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인성담대학교 오여민 교수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상계백병원 사회사업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소아청소년 대상자에게 오랜 시간 전문적인 개입을 시행해 오신 분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만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토론 발표가 기대됩니다. 그럼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업의 토론을 맡은 오영림입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화면을 제가 꽃다발로 꾸몄습니다. 직접 꽃다발 배달은 못하지만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업 발표회는 조기중재와 직업재활이라는 주제로 김성환 센터장님께서 해주셨고 또 초발정신증 대상 주거결합형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황종우 센터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말씀 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이 사업이 어디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우리 김성환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얼리 인터벤션에서 크리티컬 피어리어드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발 정신질환자분들이 결정적 시기를 놓쳤을 때 만성화로 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초발 정신환자, 특히 청소년 환자분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정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능의 직업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정신사회적 치료법에 있어서 약물요법하고 또 이제 정신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재하는 것, 인지행동치료, 또 지원고용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근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것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초발 정신증 대상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잘 모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 특히 집중 사례 관리 그리고 주거 지원 청년 특화 집단 프로그램들이 앞에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됐고요. 특히 인지행동 프로그램이나 진로 대인관계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초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개입해서 적절하게 대하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환 센터장님이 지원 고용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지원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초발 정신질환자, 특히 청소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과 사회기술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친밀한 인간관계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냥 사례관리, 단순 사례관리가 아니라 그 주거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팔로우 세션에서 보면 동료 지원가나 취업 성공 패키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바람직하게 처음에 입원서부터 퇴소 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잘 개입이 들어갔던 프로그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러면 지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왜 CBT 체계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역할 취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망 수용 능력은 타인의 입장에 놓여서 자신을 상상하는 것에 의해 타인의 의도나 태도 또는 감정 욕구를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조망 수용 능력은 지각 조망, 그다음에 인지 조망, 감정 조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각 조망은 공간적 배열에 따른 타인의 지각적인 관점을 상정해서 본인의 공간 조망 수용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지 조망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타인의 사고, 의도, 지식을 평가하는 능력으로서 사회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감정 조망 수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신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됨으로써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발정신질환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환자분들의 특징이 초발 정신질환 상태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지각적인 부분이 기능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 단계 이 부분을 배양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을 적절한 시기에 조망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재활에서 할 수 있는 사회기술 훈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망 수행 능력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존감, 나를 만드는 부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조망 수행 능력 자체도 나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활 프로그램들, 특히 청소년 시기의 프로그램들, 또 초발 정신질환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9시에 와서 뭐 6시에 가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긴 주거 지원 서비스입니다. 24시간 내에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것들을 이 사람 스스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것이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감정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치료자와 주변 사람들 동료 관계에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시범 모범이긴 하지만은 더 활성화돼서 여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으로 갔을 때 청소년이나 성인 초기인 경우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많은 변화를 한다 그래도 가족들이 제일 많이 그것을 나중에 느끼고 제일 무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집에 갔을 때 이런 거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들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우리 주거시설이지만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좋은 시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인성담대학교 오영임 교수님께서 토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조망 능력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서 청년 대상자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토론 참석해 주셔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토론자께서 주제 및 사업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토론에 응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영상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발정신증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에서 역할은 시설 특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에서는 주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주거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또 강조되었으니 그와 관련된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정신재활시설이 초발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를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각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유기적으로 구조화된 세팅을 만들 수 있다면 초발 대상자의 재발 방지 및 사회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진행된 청년 회복을 위한 영상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추위도 올해가 유독 더 심할 거라고 하는데요. 부디 올 연말 건강히 보내시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